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적입니다. 오늘은 탐험에 관한 것인데요. 탐험의 정의 또는 탐험 역할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탐험과 인간의 만남, 탐험이란 무엇일까? 저는 이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다.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 본질은 탐험 본성이다. 그리고 인간과 다른 존재물과의 차이점은 바로 탐험이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탐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탐험에 관한 정의 개념을 정확히 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한 부분을 아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지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유럽 사람들이 16세기 이후에 이 탐험 정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지리상의 대발견 중요하죠. 끝난 다음에는 다시 고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프스의 몽블랑을 기점으로 해서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알피니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히말라야로 가서 히말라야냐 니즘이 되는 거죠. 8,000m의 거봉들을 등정하는 국가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어로 표현하면 선발 자본주의 국가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국가 경쟁력 싸움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누가 더 탐험 정신이 강하냐? 누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나?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알프스에 이어서 히말라야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에베레스트 공략, 프랑스는 안나푸르나, 독일은 난가 파르밧, 그리고 기타 나라들. 그래서 각각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 간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는 좀 늦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시절 때 그 당시에 동국대에는 마나슬루를 등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등정을 했고, 물론 제 주변에 제가 74학번인 때 제 동교 그룹들이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리고 같은 또래지만은 비교적 외방에 있었던 허용호 씨가 여러 가지 면에서 행운이죠.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겁니다. 그전엔 고상돈 씨였지만. 저는 탐험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그 당시 때 한국사에서는 바로 진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가에서는 처음으로 막심을 강의했어요. 유물사관을 강의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이론은 마르크시즘에서 얘기하는 진보와 내가 생각하는 진보는 다르다. 이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인간은 탐험의 의지를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생물학적 특성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데요. 인간에게는 네오필리아, 네오포비아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네오, 뉴죠.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네오 아닙니까? 네오, 뉴란 뜻이죠. 필리아, 끌린다, 좋아한다. 포비아, 싫어한다, 거부한다. 네오필리아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 네오포비아는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성격. 적합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네오필리아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조금씩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면서 점점 다른 존재물과 차별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본인들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생물학적 특성이에요. 그리고 인류학적 특성도 그런데요. 생존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물 행동학이라든가 생태학이라든가 공간학이라든가 또는 조류 생태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연환경이 얼마나 역할이 큰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진화란 걸 거쳤어요. 이 진화는 단순한 것이 아니죠. 동일한 시대에도요, 달라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지만 조금 서구적 마스크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를테면 얼굴이 좀 길고 하관이 빠를 때다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코잖아요. 그리고 입술이 얇죠. 그런데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여러 차례 가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도 결국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각각의 퍼지면서 그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환경 속에서 달라져요. 추운 지방 사람들은 코가 길고 콧구멍이 작죠. 반대로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뭉툭하고 콧구멍이 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입술도 두껍죠. 팔다리가 길죠. 왜 그러겠습니까? 땀을 발산시켜야 되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찬 공기를 들이마실 때
천천히 들이마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그 말 황인종들은 눈을 쌍꺼풀이었고 이렇게 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장동건이처럼 그렇게 쌍꺼풀이 좋고 크고 이런 거죠. 입술도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심지어는요, 북동만주에 살았던 퉁구스계 사람들이 북동방해로 진행해서 오늘의 오츠크이어란 아니 캄차카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달라져요. 북극권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키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커지고, 이유는 뭐겠어요? 추위에 덜 노출돼야 되니까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을 많이 흡수해야지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가슴도 엉덩이 커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퉁구스계라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탐험일의 소산이라고, 인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곳을 향해서 가요. 모든 동물이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움직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선가 제 이론에 따르면 최소한도 8개 정도의 중요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가지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탐험 정신으로 보는 거고요. 인류는 탐험가의 후손이고, 특히 우리는 오래전부터 상실했지만, 적어도 통일신라 위에 많이 상실했지만 조선조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는 굉장히 탐험적 성질이 강하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탐험적 존재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다. 인간은 탐험의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권력의 의지다. 인간은 성적인 의지가 강하다. 인간은 빅터 프랭클이죠. 의지의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인간은 탐험의 의지를 가진 존재물이다.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해석인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그분들이 주장한 것이 맞습니다. 프로이드부터 다 맞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인간에 대한 규정이, 인간은 도구적 동물이라는 표현도 있고 인간은 놀이동물이라는 호모 루덴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간을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겁니다. 인간은 탐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탐험을 어떻게 정의할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겠구나. 탐험의 종류를 먼저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대요. 탐험 그러면은 제가 동굴 탐험을 하니까 당연히 동굴이죠. 아니면 뗏목을 하니까 뗏목 탐험이죠. 등반하게 되면 등반 탐험이죠. 스킨스쿠버 하면은 해양 탐험이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늘도 나르니까. 그건 자연 탐험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자연 탐험도 있지만 인간 탐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 자체를 탐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석가모니, 예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한계, 본질적 한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한계,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탐험가죠. 저는 이걸 인간 탐험이라고 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 탐험. 사회 탐험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더 나은 세를 지향하는 사회운동가들이 사회 탐험가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저는 탐험을 자연 탐험이 아니라 사회 탐험, 인간 탐험도 다 뭉뚱그려서 탐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등반가나 탐험가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하지만 잘났다거나 아니면 남과 다르다 이런 의식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정점에 있었던 탐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했을 뿐이고요. 각각 인간 탐험하는 사람들도 제가 무수히 봤습니다. 산에서. 그 다음에 사회 탐험은 사회 운동가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다 같이 탐험으로 봐야지 탐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탐험을 인류 발전의 원동력으로 다시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탐험은 통념을 깨트리고 한계의 상을 극복한 행위다.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역사는 진보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통념을 깨트려야 돼요. 왜 남과 똑같은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데 통념상의 한계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 한계 상황을 꾸준히 극복해 왔거든요. 인간은 지구를 떠났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밟았잖아요. 디럴 올드린이 밟았지만.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지금은 윙 슈트를 입고 그대로 몸으로 날죠. 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쭉쭉 하죠.
그러니까 한계상은 계속 복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시대. 이제는 AI, 이게 등장한 겁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무서운 거죠. 이렇게 주어진 통념과 한계상을 끝없이 극복하려는 행위 자체를 탐험이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탐험. Exploration 아니 Expedition. 탐험입니다. 두 번째는 전 이걸 중요시해요. 선구성과 난이도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가이드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8,000m급의 인간이 도전했다.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인간이 달에 도전했다. 이건 그 후등자들을 낳게하는 거죠. 통념을 깨트린 것, 꼭지를 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패하더라도 우린 그들을 다 잊어버려요. 실패했지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등자들은 그 뒤를 가는 사람들은 이게 도전할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했던 실패자들을 기억을 안 하거나 비웃어요. 이 바보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건 그러고 싶어요. 저건 이 바보들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도 초등자와 2등자는 차이가 있어요. 실패자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도 1등으로 성공한 사람과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선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난이도, 생각 발상, 이거 말장난이고요. 관념의 유의일 수가 있어요. 관념의 유의는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영화에서 액션배들이 등장하고 뭔가 특별한 일 했을 때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하는 사람들, 이게 난이도죠. 인간은 직접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체험이고 그것이 극한상으로 가면 실존이 되는 거고 실존을 체험해야지 인간과 삶에 대한 존중을 하게 되고 남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식, 남을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고양이 되는 것이죠. 이걸 실천한 분들이 석가모니, 예수, 우리로 말하면 환웅 또는 단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목적지향성입니다. 이런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는요,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을 귀화인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학교에서. 우리도 일부 수용했죠. 그러다가 일본 학교에서 용어를 바꿉니다. 도래인. 도래한 거예요. 건너서 왔다는 거죠. 이걸 한국 학교에서 수용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분들은 무목적적으로 행위를 했을 수가 있어요. 무목적적으로 학문을 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이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없이 어떻게 인간이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출, 개척, 이조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겁니다. 제가 맞아요. 그리고 산에서는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관념지고 사변적이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동굴 탐험을 하고 산에 다니고 산생활을 하면서 제가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기 때문에 산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고 탐험에 관한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죠. 안나푸르나, 아이거 북벽 등등이 있는데 알피니스트의 마음 등등의 책이 있는데 산악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너 왜 산에 가니? 지금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산에 넘어다녀서 탈이죠. 근데 70년대만 하더라도요. 70년 특히 초는 산에 왜 가냐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강원도 산골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도 등산 그러면 왜 산에 가냐고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학교 배낭을 지고 다녔어요. 때로는 등산화, 지금 같은 등산화 아니에요. 전문 등산화죠. 그리고 겨울에는 파카 입고 스톤 파카.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놈이다. 부터 시작해서 산에 왜 가느냐? 지금 다 가자. 그런데 그때 산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게 말놀이가 한 말이에요.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 산이 있기 때문에. 명답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똑같은 겁니다. 명답이지만 그 내용 가치는 꼭 같지는 않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예술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종교들 중에 많이 있지만 남이 단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을 흉내내는 것으로 남을 속이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간단히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놀이가 체험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왜? 어떤 목적일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산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자규적인 말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하나가 되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제가 말을 한 건데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럴듯한데
산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관념의 유의가 없기도 하고 튀는 거 없기도 한데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등산, 산 오른다. 클라이밍이죠. 산 올라가는 거죠. 또 등정이란 말도 있어요. 올라가서 밟는다, 정복한다, 아니면 동아리에 정적에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과거에 산쟁이들이 그런 용이 있을 때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제가 등산대 강습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복이란 말 됐을 수가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북한산 올라가도 예전에 정복했다고 해요. 설악산 올라가도 정복했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히말라야 8,000m급 올라가도 저는 정복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봐요. 양보해서 등정 올라갔다 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는 입산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산은 정복이나 자기 힘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스며들기 위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산과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래서 가는 거죠. 백두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러시아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올라갔죠. 천지까지도. 저는 북한 쪽으로 해서도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산을 힘들어서 못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기는 신령스럽기 때문에 못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신백자 쓰잖아요. 그전엔 불암산이라는 용어도 썼지만 그 산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산이 하얘요. 초목이 하얘요. 동물도 하얘요. 신성한 곳이죠. 아니 일본 말이죠. 신성함. 그러니까 우리말로 신령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이럴 때면 그 근처를 지나다가 소변을 보게 되면 뒤로 돌아있지만 안 돼요. 왜? 산을 향해서 어떻게 감히 산신령이 계신데 이게 우리가 산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산이 아니라 입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도한 행위를 늦게 시작한 거죠. 이거 차이점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못나서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는 입산의 문화지 등산이라든가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가 되고 조화의 문화지 정복과 투쟁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진보도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계급 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는 바로 중간 단계와 예비 상황을 거쳐서 차근차근히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이 진보라고 보는 거죠. Non-civilization, 비문명론. 이게 제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탐험이란 무엇인가? 전체 이익과 일치가 되어 있대요. 산에 갔다 와서 아니면 탐험을 했을 때 반드시 그것은 사회 이익과 일치시켜야 되고 사회 이익을 환원을 해야 돼요. 자기 잘나서 간 거 아니에요. 저 분명합니다. 히말라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해양을 많이 탐험을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잖아요. 스포츠맨들이 이를테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수들이 있죠. 골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축구 선수부터 해가지고 등등등등 피아니스트부터 많이 알려졌죠.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본인들이 똑똑해서만 된 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물론 재능이 있고 똑똑했지만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기회를 주게 만든 부모님들과 주변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한국 사회, 한국의 힘과 문화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사회 환원시켜야 되니까 제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획문이라든가 보고서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제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니까. 자기 돈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물론 자비를 받습니다. 그 자비는 물론 내 자비지만은 한국의 돈이에요. 왜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대바라지면 곤란합니다. 늘 진중하고 사회가 더불어서 해야 되고. 제가 또 뼈아픈 소리 할게요. 제가 탐험론, 등반론 같은 경우를 전문 잡지에다 쭉 연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인들은 심지어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탐험을 하거나 지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항해를 했을 경우에는요.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고서들을 작성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고 사회 환원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얘기하죠.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자기 돈으로 나갔다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찍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건 그만큼 경박하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성숙이 덜 됐고 우리 제 잘못이죠. 우리 윗세대가. 아니에요. 가서 철저하게 보고 즐길 것 충분히 즐기지만 거기서 온갖 것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이익도 얻어야 되고요. 정보도 얻어야 되고
자기 삶에 정말 필요한 자양분들을 열심히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왔을 때 그것이 폼이라고 멋있는 거지. 자기 얼굴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예인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연예인 흉내를 그렇게 내려고 그러죠?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특히 16세기 이후에 많은 유럽의 탐험가들, 항해자들, 등반가들은 다 보고서를 낸 겁니다. 대단히 뛰어나요. 구한말 해도 당시 서양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상을 알려줘요. 정부의 선거는 정부적 입장에서 쓴 거고요. 백성들은 쓰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히 기행모 같은 거 보세요. 자기 과시 이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건 내적으로 사귀면 되고 친구들 할 얘기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김찬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0년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 김찬삼이라는 젊은 학자가 지략자죠. 그래서 그 양반 아주 나이 들어서까지 여행을 했는데요. 세계를 여행을 한 겁니다. 무전여행이란 이름이었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 양반은 쭉 다니면서 꾸준히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때 텔레비가 없었던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김찬삼의 세계 여행이 계속 방송이 되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김찬삼 선생을 통해서 세계를 알고 여행의 꿈을 키우고 그 다음에 뭔가 알았던 겁니다. 알기 때문에 세계를 나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찬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저는 8,000m급 올라간 몇몇 사람들보다 김찬삼 선생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김찬삼 씨 아시나요? 제가 선배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행한다고 해서 막 책 쓰고 그러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김찬삼 선생 아십니까? 그 다음에 등반가들에게 또 물어볼게요. 알겠죠? 그 사람들 다. 나이들, 우리 세대는 다 아니까. 그래서 김찬삼 선생 같은 분도 있고. 저는 김찬삼 일회 여행상 수상을 받은 적이 있죠.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탐험은 개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전체 이익과 일치되는 행위를 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도를 볼까요? 자, 뼈아픈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 동해라고 되어 있죠. East Sea. 일본 사람들은 여기를 Japan Sea, 일본해라고 부르죠. 서양에서 더 많이 일본해라고 씁니다. 중국은 이 바다를 무엇이라고 쓸까요? 동해라고 쓸까요? 일본해라고 쓸까요? 일본해죠. 중국은 얼마 전까지도 다 조선이에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불러요. 자, 올라가 볼까요? 여기 타타루 해협이라고 되어 있죠. 타타루 스트레이트. 타타루. 우리는 동해 그러면 여기까지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 일본인들은 일본에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07만 평방킬로미터를 일본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지는 거예요. 동독도에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싸우고 있는데 일본은 바로 이 해협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전체를 보고 있고 우리는 이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그럼 싸움에 지는 거 아니에요? 동해의 기본적인 성격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데 올라가면서 여기 타타르이잖아요. 일본 지도를 보면은요. 한자로 간궁 마미야입니다. 간궁 해협. 왜냐하면 마꾸말의 마미야 린저라는 지리학자가 탐험을 한 겁니다. 홋카이도를 거쳐가지고 사인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니콜라이프스까지 갔죠. 막부말까지 홋카이도는 일본 땅 아닙니다. 일본이 전투 끝에 빼앗은 땅이 홋카이도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사할린까지도 일본이 반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모두가 짧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대원군 시절에 우리 뭐 했습니까? 일본은 자기 말을 써가지고 마미야 해협이라고 써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토착외교란 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역사에 관해서 깊은 관심 갖고 있다는 분들, 또 애국자라고 하는 분들, 말로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지식도 정확히 알아야지 됩니다. 적과에 싸우는데 적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조선의 성리학자들처럼 안에서 이불 속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반드시 탐험은
전체 이익과 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